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CNN 뉴스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봤죠. 하지만 분명히 그 헤드라인은 사실이었습니다. K-머드 플랫 쇼크, 갯벌이 한국 GDP를 3% 끌어올린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네덜란드에서 오신 반데이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간척 엔지니어 얀 반데이크입니다. 30년 넘게 갯벌을 쓸모없는 진흙으로 간주하고 간척해야 할 땅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만장일치로 등재되었다니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에요. 우리는 바다와 싸우며 국토를 확장해온 간척의 역사가 깊은 나라죠. 특히 자위더르 간척 사업은 새만금의 8배 규모로 우리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품고 간척이 곧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갯벌을 보존하고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니.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바꿔보아도 비슷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BBC에서는 한국 갯벌 21세기 신재생 에너지의 블루칩으로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이, 프랑스 24에서는 K갯벌 파리 기후협약 이행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갑자기 한국의 진흙밭에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컴퓨터로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간척 전문가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 K갯벌 복원 프로젝트 자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복원이라는 단어에 의아했습니다. 갯벌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복원한다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네덜란드 간척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저에게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이메일에는 파격적인 자문료와 함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숙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게다가 내심 한국의 갯벌 보존 프로젝트가 어떤 허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락 이메일을 보내고 서재에서 한국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전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전자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김치 정도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간척 역사에 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 공사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 대규모 간척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갯벌 보존이라니 모순 아닌가? 의아함은 더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이 갯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해양수산부 차량에 오르자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 데이크 박사님, 인천공항은 사실 과거 우리나라 간척 사업의 상징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 개발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과거엔 갯벌을 매립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복원과 보존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이 발전 아닌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안의 풍경이 네덜란드의 간척지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무언가 더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보다 훨씬 험한 지형에 이런 도로망을 건설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운전기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산이 많아서 인프라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터널과 교량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죠. 이제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강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통제하려 하지만 한국은 물과 공존하는 방식을 선택한 듯 했습니다. 서울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홍지수 박사를 만났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국 MIT에서 해양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홍 박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도 느껴졌습니다. 미팅룸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기술력 자체는 인정해야겠군,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 데이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K갯벌 복원 프로젝트는 이미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고 남아있는 갯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할지에 관한 국가 전략입니다. 홍 박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아했어요. 실례지만 홍 박사님, 갯벌을 보존해서 무슨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네덜란드에서는 갯벌은 간척해서 농지나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홍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반 데이크 씨, 그 상식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역간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일부 간척지를 다시 바다로 돌려주는 역간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제한적인 실험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국가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죠. 제가 반박했습니다. 홍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갯벌 복원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어요. 탄소 중립 2050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작동시켰습니다. 한국 서해안의 3D 지도가 공중에 떠올랐고 갯벌 지역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갯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서구적인 외모의 미국인, 다른 한 명은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노인이었습니다. 홍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델타글로브의 마크 존슨 부사장님이시고 이분은 서천어민협회 김진섭 회장님이세요. 마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얀 반갑소.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우리 델타글로브는 세계적인 간척 기업으로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일부 갯벌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 중입니다. 그의 말투에서 자신감과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마크는 고가의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돈만 보는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김진섭 회장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반 데이크 선생, 우리 갯벌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물이요. 외국 사람들은 그저 흙탕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겐 생명의 젖줄이요. 그의 손에서는 거친 바다와 평생을 쌓아온 힘이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은 검버섯이 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젊은이처럼 맑고 강인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6.25 전쟁 때 해병대로 참전하셨고 이후 50년 넘게 서천 갯벌에서 어업에 종사하셨어요. 홍 박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갯벌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죠. 그때 참 힘들었지. 전쟁 때는 갯벌이 우리를 지켜주었소. 적군이 상륙하려 해도 꽉 달라붙는 갯벌 덕분에 못 오르더군.
김 회장의 말에 저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갯벌이 천연 방어벽 역할을 했다니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대화는 의례적인 인사로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 정식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크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안, 우리 델타글로브가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한 간척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마크는 값비싼 와인을 주문하며 물었습니다. 중동에서만 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 아부다비의 사디아트 아일랜드. 모두 우리 회사의 작품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프로젝트들은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아직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블루오션입니다. 이곳의 갯벌은 개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마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부 고위층과의 접촉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안, 당신의 전문성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수익의 일정 부분은 당신의 몫이고요. 그의 노골적인 제안에 저는 내심 불쾌했지만 아직은 모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먼저 한국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정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관계자가 모였어요. 홍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데이터와 그래프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약 2,500이 면적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홍 박사의 설명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곳은 매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홍 박사는 3D 홀로그램으로 갯벌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카본이라고 불리는 해양탄소입니다. 숲보다 최대 50배 효율적으로 탄소를 저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실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접한 적은 없었어요. 홍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갯벌은 세계적인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 기착지입니다. 매년 200여 종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그녀는 세계 지도 위에 철새 이동 경로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시베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동 경로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멸종 위기종인 널쩍부리도요, 검은머리 갈매기, 저어새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하는 놀라운 여행자들이지만 중간 기착지인 갯벌이 사라지면 그들의 여정도 끝나게 됩니다. 홍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연간 17조 8,121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갯벌 1위당 약 7만 원에 해당합니다. 홍 박사는 이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과 같은 해조류 수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홍 박사의 발표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갯벌 보존의 실질적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 마크 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과연 그 숫자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갯벌은 여전히 활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한국의 새만금 간척 사업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추가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과 함께 미래 개발 비전을 선보였죠. 델타글로브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 매립을 통해
5년 내 3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난 해소, 신산업 부지 확보, 관광 인프라 구축. 이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 아닐까요? 그는 새만금 매립지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방조제를 통해 간척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더 확장할 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의 주장이 제가 평생 믿어온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김진섭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우리 갯벌을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는 겁니까? 김 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요. 6.25 전쟁 때는 적의 상륙을 막는 천연 방어벽이었소.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실이고 전 세계의 철새들이 쉬어가는 호텔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갯벌에서 제가 60년을 살았소. 제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살았고요.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소. 당신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소? 마크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좋지만 사실 그 갯벌의 관리 상태를 보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보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홍 박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내일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천갯벌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너무 고조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 회장의 말이 제 마음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수치나 그래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홀로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강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해보니 네덜란드에서도 최근 들어 자연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더 이상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내가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제 신념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갯벌 매립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야. 감상에 빠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서울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충남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마크와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갯벌을 보존한다니 네덜란드였다면 이미 다 매립했을 텐데요. 마크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얀. 결국엔 경제 논리가 이길 겁니다. 델타 글로브는 이미 정부 고위층과 접촉 중이에요. 당신의 전문 지식은 우리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도 따르겠죠.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넓은 들판과 구릉, 그 뒤로 보이는 작은 산들. 네덜란드의 평평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홍 박사는 차 안에서 서천갯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천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4곳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죠. 이 중 보성, 순천만 남해안에 있고 나머지는 서해안에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갯벌의 복잡한 지형과 분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천갯벌의 특징은 뭐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서천갯벌은 매우 넓고 평평한 지형이 특징입니다. 또한 금강 하구의 위치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죠.
홍 박사는 태블릿으로 서천갯벌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만 500종이 넘는 생물이 발견되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네덜란드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김밥이라는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김과 밥, 야채를 말아놓은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맛이 꽤 좋았습니다. 김밥에 쓰이는 김도 갯벌에서 자라는 건가요? 제가 홍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산물이에요. 특히 전라남도 지역의 김은 품질이 매우 우수해서 K김이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홍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천에 도착하자 김 회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50여 명의 어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몇몇은 갯벌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걱정들 하시네요. 외국인들이 또 우리 갯벌을 빼앗아 갈까봐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또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이후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 우리 땅을 빼앗아간 적이 많소. 특히 해안가는 전략적 요충지라 더 심했지. 홍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해안가가 외국 자본에 의해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곳 사람들에게 갯벌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역사와 정서가 담긴 공간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갯벌은 팔지 않을 겁니다. 세계유산이 된 것도 우리가 지켜왔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른 어민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는 그들의 항의를 무시하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만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립이 완료되면 더 많은 일자리와 관광객이 생길 텐데요. 김 회장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신들이 말하는 발전이 아니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롭게 살고 있어. 갯벌은 우리의 은행이자 보험이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소. 김 회장의 안내로 갯벌로 향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갯벌은 처음에는 그저 넓은 진흙 평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보이시오? 우리 갯벌에는 300종이 넘는 생물이 살고 있어.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갯벌 위로는 수천 마리의 갈매기와 도요새가 날아다녔고 땅 위에는 작은 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수한 작은 구멍들이 갯벌 표면에 있었는데 김 회장의 설명으로는 각종 갯지렁이와 조개류의 숨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갯벌에 삽을 꽂더니 조개 하나를 캐냈습니다. 이게 바로 서천의 자랑, 황석어요. 맛이 기가 막히지요. 저는 처음으로 갯벌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탁하고 지저분한 진흙이 아닌 생명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공간으로 말이죠. 김 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갯벌은 바다의 콩팥과 같소.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지요. 또 태풍이 왔을 때 파도의 힘을 약화시켜 마을을 보호해주고요. 홍 박사도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갯벌의 정화 능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특히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홍수와 해일을 막는 자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그때 마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이군요. 하지만 이걸 다 매립하면 최소 3개의 대형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더 많은 일자리와 관광객을 불러올 텐데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마크를 뚫어지게 보더니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반 데이크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겠소. 바다를 떠난 물고기는 어디로 돌아가겠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기 때문이죠. 평생 간척만 생각해온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요. 미래 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지요. 당신들이 이 갯벌을 망치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물려받겠소? 그의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문득 네덜란드의 제 조카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자랄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갯벌 탐방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에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작업하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채취하고 있었어요. 저건 뭐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할머니들은 60년 넘게 매일 이 일을 하셨소. 그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방학 되면 여기 와서 함께 일하지요. 김 회장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들이었죠. 바지락 칼국수, 굴전, 꼬막 무침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다 드셔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갯벌이 주는 선물이요.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젊은 어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서울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곳에서 스마트어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어업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 갯벌의 수온, 염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으로 최적의 양식 조건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생산량은 30% 늘고 노동 강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어업과 첨단 기술의 조화라니 갯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어요. 홍 박사와 마크가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덜란드의 간척 역사와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바다와 싸우며 국토를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1932년부터 시작된 자위더르 간척 사업은 새만금의 8배 규모로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저는 네덜란드의 화려한 간척 역사를 설명했지만 내심 갈등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홍 박사의 과학적 데이터, 김 회장의 삶의 지혜, 그리고 직접 본 갯벌의 생명력. 이 모든 것이 제 오랜 신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역간척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부 간척지를 다시 바다로 돌려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든요. 이것은 간척의 단점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방을 허물고 강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하는 룸포더 리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게 네덜란드의 변화하는 물 관리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내용이었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의 사치일 뿐입니다. 한국은 아직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갯벌을 매립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죠. 그의 말에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한 어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 좇지 않아요. 다른 주민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 발전의 대가로 많은 자연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보존할 차례예요. 우리 아이들이 갯벌에서 뛰놀고 조개를 캐고 자연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토론은 점점 격해졌고 마침내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외국 양반들. 우리 갯벌은 단순한 흙이 아니오. 6.25 때는 적군의 상륙을 막는 방패였고 힘든 시절에는 우리를 먹여 살린 어머니였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물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이걸 시멘트로 덮자고요? 그의 말에 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저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 지역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델타글로브, 중국 자본과 결탁해 한국 갯벌 노린다 기사에 따르면 마크의 회사 델타글로브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한국 갯벌을 매립한 후 초대형 리조트와 카지노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각종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위층에 뇌물을 주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이 사실을 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얀. 우리는 돈을 버는 기업이지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완전히 가짜뉴스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 간척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민감한 문제일까? 제가 과연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마크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반 데이크 씨, 비밀리에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1시간 후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납시다. 저는 호기심에 그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홍 박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델타글로브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비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델타글로브가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여 대규모 갯벌 매립을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천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이미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크는 곧 큰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홍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저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연구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서울대와 MIT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실험실에는 최첨단 장비가 가득했고 여러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홍 박사는 한 연구원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이태원 박사님이에요. 블루카본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시죠. 이 박사는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 데이크 씨, 당신의 간척 연구 논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서천갯벌의 코어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1m 깊이에서 채취한 진흙에서 약 5,000년 전의 탄소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연간 약 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숲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갯벌을 활용한 블루카본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었고, 이를 통해 연간 수조 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한국의 김 수출액이 작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갯벌에서 자라는 김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코리안 시위드로 인정받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김 수출량을 보여주는 모니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K김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스낵, 김스프, 김화장품, 심지어 김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있었습니다. 홍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건강한 갯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갯벌은 쓸모없는 진흙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홍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갯벌 기술입니다. 우리는 K해양 드론을 개발해 갯벌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생태계 예측 시스템으로 갯벌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요. 홍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갯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론에서 전송되는 영상과 각종 센서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분석되어 갯벌의 건강 상태가 색상별로 지도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우리는 갯벌에서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 저장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미국, 호주,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홍 박사의 설명에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갯벌의 블루카본을 NFT로 발행하는 갯벌 한평 살리기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갯벌의 탄소 저장 능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태블릿으로 NFT 플랫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갯벌 한 평의 가치가 비트코인 0.1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평의 갯벌이 비트코인 0.1개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홍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블루카본의 가치가 점점 인정받고 있어요. 갯벌 한 평이 수십 년간 저장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계산하면 이 정도 가치가 나옵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ESG 투자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갯벌이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 평생 간척만 생각해온 제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델타 글로브의 마크가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고 저도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국영 방송사 KBS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갯벌, 미래의 가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크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보존은 한국판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매립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도 간척을 통해 국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MC가 저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 데이크 씨는 세계적인 간척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갯벌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간척은 국토 확장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환경적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마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내면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마크는 저에게 접근해 속삭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어, 얀. 우리 편에 서면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참고로 우리는 한일 해저 터널 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이야.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해. 그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마크가 추진하는 사업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간척 엔지니어로 살아오며 확고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해안 갯벌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다시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이 제안한 것으로 말보다 직접 보고 느껴보시라는 것이었죠. 그날 우리는 썰물 시간에 맞춰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장화 신고 직접 들어가 봅시다.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홍 박사는 기꺼이 동의했지만 마크는 옷이 더러워질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호기심에 김 회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오래된 어부용 장화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신던 것이오. 이걸 신으면 갯벌이 당신을 알아볼 거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낡은 장화를 신고 갯벌로 향했습니다. 갯벌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늘기 발을 감싸 안으며 제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곧 그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갯벌 곳곳을 안내하며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갯지렁이 집이요. 이 작은 놈들이 갯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기 펄쩍펄쩍 뛰는 건 짱뚱어고 저 작은 구멍들은 개들의 숨구멍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갯벌 위를 걷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개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조개들이 물을 뿜어내고 갯벌 표면에는 다양한 패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진흙으로 보였던 곳이 이제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생태계로 보였습니다. 갯벌 위로는 수백, 수천 마리의 철새가 날아다녔습니다. 홍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새들은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8,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한국 갯벌은 그들의 중간 기착지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죠.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라니 갯벌의 글로벌한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도요새가 갯벌 위에 내려앉아 열심히 먹이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지팡이로 갯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갯벌은 1억 년 동안 만들어진 걸작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망치겠다는 건 신을 모독하는 일이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갯벌이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의 보금자리이자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김 회장이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것 보시오. 저게 바로 우리 갯벌의 진짜 모습이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먼 갯벌 위로 아름다운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빛나는 갯벌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운 모래사장처럼 만들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진흙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요. 매일 2번씩 바다가 들어왔다 나가면서 갯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이 모든 생명을 키우는 거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서둘러 갯벌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가시성이 떨어졌고 저는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물이 점점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항상 물과 싸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직접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와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갯벌이 빠르게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제 발은 지늘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발을 빼려 해도 갯벌이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들었던 갯벌 익사 사고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힘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이 갯벌에서 70년을 살았소. 눈을 감아도 길을 찾을 수 있소. 김 회장은 자신의 몸을 내던져 저를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안전한 곳까지 도달했고 그곳에서 홍 박사와 다른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반데이크 씨? 홍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 회장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김 회장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갯벌 식구가 되었소. 우리 갯벌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소. 바다와 땅이 하루에 2번씩 숨 쉬는 곳, 이것이 우리의 갯벌이요.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몸을 말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김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김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갯벌은 그런 곳이요.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풍요롭지만 고된 노동을 요구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 아니겠소? 우리는 갯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소.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요. 그날 밤 제 호텔 방으로 마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갯벌에서 구조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걱정을 표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얀,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일부 인사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 중이에요. 한국 갯벌의 30%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거예요. 마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발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 제가 본 갯벌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생태계였어요. 마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얀, 당신까지 감상적으로 변한 겁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만 보였습니다. 제가 본 갯벌의 아름다움, 그곳의 생명들, 그리고 김 회장과 마을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은 마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크. 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결정은 현명하지 않아요, 얀. 당신과 델타 글로브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빠진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환경 파괴에 제 이름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크는 분노한 얼굴로 방을 나갔고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홍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와 카페에서 만난 저는 마크와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홍 박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반 데이크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홍 박사는 다음 주에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신청했고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글로브를 비롯한 개발 세력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간척 전문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증언해준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홍 박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델타글로브와의 계약을 깨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30년간의 제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갯벌에서의 경험과 김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가 저를 구해준 순간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홍 박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한국 갯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유네스코 발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홍 박사는 갯벌의 과학적 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네덜란드의 간척과 역간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견해를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과 어민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한편 델타글로브는 저의 배신을 알게 되었고 즉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크는 직접 저에게 전화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당신의 명성은 끝장날 겁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했고 마침내 유네스코 회의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네스코 회의가 열리는 날, 저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홍 박사가 한국 갯벌의 과학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한 데이터와 아름다운 시각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갯벌의 단면을 보여주며 블루카본 저장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블루카본의 가치와 철새 이동 경로에 관한 부분은 많은 대표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델타글로브 측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마크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법률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갯벌 개발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며 보존이 발전 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대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간척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해온 네덜란드의 엔지니어 얀 반 데이크입니다. 저는 평생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간척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 전문가가 갯벌 보존을 지지한다는 것은 뜻밖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갯벌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님에게 구조된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갯벌이 제공하는 수많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말이죠. 우리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더 큰 위험. 저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역간척 프로젝트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제 발표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갯벌은 천연 탄소 배터리이자 세계가 만들 수 없는 1억 년의 걸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것을 파괴한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발표 화면에는 한국 갯벌의 아름다운 항공 사진과 함께 김수출 그래프와 철새 이동 경로가 겹쳐져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갯벌 한 평당 탄소 저장량을 비트코인 가치로 환산한 그래프였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일부 간척지를 다시 바다로 돌려주는 역간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서천 갯벌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어민들, 철새들의 군무, 그리고 물이 들고 나는 갯벌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김 회장이 직접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갯벌은 우리의 삶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길 바라오. 제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간척의 세계적 권위자가 이렇게 인식을 바꾸었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호주 대표의 발언 이후 다른 나라 대표들도 속속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U 대표는 한국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유럽도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고, 미국 대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대표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갯벌 관리 기술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번 등재를 지지합니다. 러시아 대표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홍 박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델타글로브 측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CNN은 한국 갯벌, 세계가 인정한 미래 자산으로 부상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세계 실시간 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BBC는 네덜란드 간척 전문가의 놀라운 전향적 지지라는 제목으로 제 인터뷰를 보도했고, 알자지라는 전통과 첨단이 만난 K갯벌, 기후위기 대응의 새 모델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갯벌 탄소세 NFT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홍 박사는 축하 파티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한국은 갯벌 위에 해상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지어 해상 우주 발사장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홍 박사의 태블릿에는 한국의 미래 갯벌 활용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갯벌 생태 복원 5개년 계획, 블루카본 거래소 설립, K해양 드론, 글로벌 표준화 등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반 데이크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홍 박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네덜란드가 손을 잡고 세계 갯벌 보존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파티장에는 여러 국가의 환경부 장관들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청 대표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 데이크 씨 용기 있는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 역간척 프로젝트를 확대하려던 참이었어요.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와의 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한국 경험과 갯벌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귀국 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이번 성과는 한국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사건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한국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태 보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관은 나에게 한국 갯벌의 명예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감사패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세계적인 간척 전문가가 갑자기 보존론자로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입니다. 30년간 땅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갯벌은 단순한 지늘기 아니라 생명의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 말이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 유명 경제지는 간척에서 보존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국제환경저널에서는 땅을 늘리는 것보다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천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기념하는 현판식이 열리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태극기와 유엔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잔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학생들은 갯벌의 생물들을 형상화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현판식 단상에 오른 김 회장은 제 손을 잡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 데이크 선생, 처음에는 당신을 또 하나의 욕심 많은 외국인으로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자네도 우리 갯벌 식구가 되었소.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물건인데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소. 우리 갯벌의 정신을 담고 있소.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반지는 일제강점기 때 마을 주민들이 모아서 제 할아버지에게 드린 거요. 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다치셨을 때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할아버지는 이 반지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셨소.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땅과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에는 K 머드플랜라고 쓰인 깃발도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깃발을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 땅을 넓히는 것이 발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국토 확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한국인은 땅을 넓히기보다 미래를 깊게 넓혔습니다. 갯벌은 1억 년의 걸작이자 기후위기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가 이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홍 박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달려와 제게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갯벌과 그 안의 생물들, 그리고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네덜란드로 돌아간 이후 계속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현판식 이후 홍 박사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반 데이크 씨,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국제 갯벌 복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양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이 제안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그 자리에서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청에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델타글로브의 마크는 결국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중국 자본과 함께 한국 정부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죠. 국제환경단체들의 지원으로 델타글로브와의 소송도 해결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양심적 결정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천 갯벌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달빛이 갯벌 위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김 회장에게 받은 반지를 끼고 갯벌의 진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제 손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안녕, 갯벌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다음 날 저는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김 회장과 홍 박사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꼭 다시 와요. 우리 갯벌이 기다릴 테니까.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네덜란드에서 갯벌 복원 국제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죠. 특히 네덜란드 정부의 역간척 프로젝트에 한국의 K해양 드론과 블루카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김 회장과 홍 박사가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까지 참석한 이 행사에서 김 회장은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갯벌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김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홍 박사와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갯벌 폴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여 간척지와 갯벌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시범 사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네덜란드 공과대학에서 지속가능한 해안관리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첫 학기에만 200명이 넘는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고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첫날 서천갯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지구의 중요한 장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 학생들 중 일부는 방학을 이용해 한국 갯벌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사진과 이야기는 더 많은 네덜란드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갯벌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카본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갯벌 NFT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어 연간 수조 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김수출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K해양 드론은 갯벌 모니터링의 국제 표준이 되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등재 이후 관광객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도 한국 정부는 대규모 관광 개발이 아닌 제한된 생태 관광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이드와 함께 갯벌을 체험할 수 있고 철저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홍 박사가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 서천 어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치가 높아졌고 생태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는 주민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 회장의 손자가 서울대학교 해양생물학과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정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갯벌이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개발해야 할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이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갯벌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고 많은 어린이들이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서천 갯벌을 방문합니다. 김 회장과 함께 갯벌을 걸으며 그가 들려주는 예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특히 석양이 갯벌 위로 붉게 물들 때면 그 아름다움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지난번 방문에서는 김 회장의 손자가 개발한 갯벌 생물 알림이 앱을 소개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갯벌 생물을 촬영하면 즉시 종을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었습니다. 이미 5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통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최근에는 네덜란드 왕실에서도 저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왕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물어보셨고 내년에는 한국 갯벌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의 갯벌 협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진정한 발전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것임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갯벌은 그저 지늘기 아닌 미래를 품은 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고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김 회장이 준 반지와 함께 서천 갯벌의 작은 병에 담긴 진흙이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저는 그 진흙을 만지며 묻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일까? 그럴 때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떠난 물고기는 어디로 돌아가겠소? 이제 저는 물고기가 돌아갈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갯벌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국의 갯벌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신이 만든 1억 년의 예술품, 생명이 숨쉬는 대자연의 걸작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각각의 갯벌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갯벌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갯벌 여행지를 공유해주세요. 혹시 갯벌 보존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갯벌 네트워크나 갯벌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단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갯벌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